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바로 이걸 기사 하나를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뭔가 바쁘게 돌아가는 이 기사 있는데. 때문에 TH 김이 오늘 안 나온 건 저는 그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런 들어요.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아직 그 공도 안 쳤는데 막 그렇게 막 발 날아가고 막 손 날아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자, 뉴스버스라는 매체의 기사입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좀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네. 뭐 수사를 시작도 안 한 거고 어떤 한 그 신문에서 기사를 쓴 거예요. 4.15 그러니까 지난 총선입니다. 2020년. 2020 작년 총선이죠. 네.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 그때는 이제 이름이 미래통합당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해야겠죠. 이쪽에 검찰에서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및 주변의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 이런 좀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읽어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뭐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전원으로 많이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일을 엮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윤 후보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좀 분명하게 바로잡고 시작하고 싶고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우리 관련이 캠프 없다. 자체의 공식 입장이 윤석열 후보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도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지금 캠프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캠프를 직접적으로 엮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검찰의 문제점들을 아마 지적하는 게 기사의 핵심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아하.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흔히 말하는 검찰 개혁 운운하면서 검찰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보도들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프레임을 씌웠던 보도.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 해당 사건의 기자조차도 무죄로 선고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가짜, 악의적인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얘기했던 거죠. 검찰이 노무현재단 기자를 들여다봤다. 주장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어서 본인 스스로 재단에 사과문까지 게재하는 일들이 나타났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뭔가 확인되지 않는 일들로 검찰 조직 전체를 흠집을 내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뭔가 연상되게 만드는 일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좀 정치적인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은 요 사실관계 자, 좀 박준변 확인을 좀 먼저. 해봐야 네. 될 부분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있다 없다가 뭐 그건 두 번째 문제 같고요. 네. 주요 인사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설명 좀 이런 해주시죠. 얘기해도 되나 이 사람?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되지. 손준성이라고 지금은 대구 고검에 있는 사람인데 이 지금 사람 현재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수사정보정책관이었어요. 여기 중요하죠. 대검의 아주 중요한 수사정보정책관. 정보를 캐치하는 네. 부장 검사장 부장 검사급이죠. 부장 검사급인데 이 사람이 미래통합당의 김웅원이 나중에 김웅원이 이제 의원이 검사 출신 되는데 이제 의원이죠. 김웅원한테 고발장을 만들어 줍니다. 고발장 피고발된 사람은 누구냐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네. 황희석 당시 최고위원 열린민주당, 유시민 뭐 등등을 적어가지고 고발장 그대로 만들어서 고발인은 니들이 알아 넣어라. 고발장 이어서 이름만 쳐 넣으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요게 지금 전달이 됐다. 그러니까 수사정책정보관하고 김웅하고 국민의힘 연결해서 고발장을 대검에서 만들어줘가지고 여기 이름 쳐 넣어라라고 한 게 지금 기사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태 의혹과 관련된 보도된 기자에 대해서 명예훼손, 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명예훼손 기자 쓴 분들에 대한 것도 있었다는 거고 재밌는 게 이 고발장에 그 수신처를 대검 공공수사부로 그냥 아예 적시를 정확합니다. 해놨다는 정확해요. 거예요. 네.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냥 있으면 그냥 고발하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중앙지검 배당되거든요. 돌아가거든요. 네.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한테 배당되니까 큰일 나죠. 싫은 거죠. 싫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뉴스버스라는 매체가 사실 이제 창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매체가 이제 TV조선 부국장 출신의 이진동 기자, 부장장. 예. 최순실 엑스파일 관련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기자 중에 한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지금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이 지금 애매하게 입장 표명을 했는데 기사 초반에 보시면 어쨌든 이 그 고발장 초안을 검찰 쪽에서 검사 이름까지 적시하고 거기서 다시 김웅 의원이 그걸 당에 전달했다. 그때는 의원 신분은 아니었죠. 그때는 후보였어. 후보. 네, 그렇죠. 그 사이로 총선을 네. 통해 당선됐으니까. 근데 사실 부서지니까. 지금 언론중재법 통과도 지금 약간 밀렸지만 있는 상황에서 TV조선
부국장 출신 기자분이 이제 데스크로 있는 이 매체에서 특별한 증거나 이런 거 없이 아유, 이렇게 그걸 쓰면 추측성 안 기사를 되죠. 쓸 일은 좀 만무하거든. 굉장히 예민한 기사이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소위 진보 진영 매체라고 하는 데서는 증거가 있어도 못 써요. 겁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아, 썼다는 정말 못 것은 쓰나요? 못 써요. 못 쓰죠. 못 써.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뭔가 좀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김병민 덧붙이고 싶은 게 많지 네. 않은데 이 기사를 보면 지난해 4월 3일이라고 날짜를 특정합니다. 네. 4월 15일 총선이어서 저도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이 생생한데요. 4월 3일이면은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면 여기서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서 한 표 한 표 행사하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사실 거의 모든 일들이 후보의 선거운동에 총력전을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네. 김웅 의원이 당시 후보 상황이었고 당에 적극적으로 개입되거나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본인 선거를 치르기에 바빴던 일에 뭔가 검찰로부터 하명을 받거나 여기에 대해서 고발장을 대신 받아갖고 얘기했다는 부분들을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그렇기 않는, 때문에 더 중요한 않는 일이었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데 이거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김웅 의원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안 얘기해야 하고 있는 됩니다. 거거든요.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김웅 의원에게 이게 받았던 내용이나 뭔가가 연결이 되지 않고선 기사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식적으로 이해가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 내용들을 덮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스크래치를 내는 여러 가지 악의적인 보도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졌는데 오히려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보면 총선 직전에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가득 씌운 선거 국면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게 선거 때 다 반영이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이 아닌 거로 규명되면 그 피해는 누구의 몫으로 돌아가냐? 결국은 저같이 낙선한 사람의 몫으로 돌아간다. 아유, 저 그거는 자막 뭐, 준비해서. 아유, 그거는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이제 검언유착 관련된 채널의 기자 사건 그 이모 이동재 기자의 기자, 예. 사건 관련해서는 무죄가 됐지만 그 무죄 판결 이후에는 나옵니다. 그렇게 취재하지 말라, 그런 짓 하지 말라라고 나오고 있고요. 공갈 미수 법리적 문제가 문제된 거지 도덕적이나 아니면 취재 윤리를 봤을 땐 상당히 잘못된 취재 방식이고 그 당시에 뭐 검찰하고 연결됐던 고리를 찾기 어려웠고 뭐 지금도 한동훈 검사 그 휴대전화는 아직 뭐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잘 없어져요. 뭐 조사하려고 그러면 제가 저번에 그 최근에 접대받았던 6개 분들도 한꺼번에 다 2020년 바뀌었죠. 10월달에 동시에 4개 정도가 없어진 적도 있고요. 이 사건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분명히 지금 판결문상으로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뭐 언론사에서 뭐 얼마나 이제 그 취재에 관련된 은밀한 취재원을 공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직 검사가 선거 개입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심각합니다. 이건 뭐 확실한 공수처니까 하고 아직 수사를 안 해봤으니까 결론은 뭐 진실 여부는 그때 가서 가려질 것 같고 심각한 거죠.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우리가 그 검찰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비판이 이거잖아요. 네. 어떤 권력의 시녀다. 그렇죠. 근데 이건 자기가 알아서 권력이 시녀가 권력을 되겠다고 창출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한 건데 기사 내용이 맞다면 하지만 우리 김병민 대변인께서는 기사는 틀렸다. 이런 일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는 전혀 이거 관련된 게 없다. 윤석열 후보 차원에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걸 이제 당 차원으로 후보와 관계없이 당 차원으로 들어가면 네. 이렇게 뭔가를 주고 고발장을 받아서 당이 법률단에 건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목적으로 고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발이 들어간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 법률지원당에서 누가 어디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현재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김웅 의원 한 사람이 여기에 딱 기사에 적시가 되는 건데 딱 한 명 실명으로 적혀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김웅 의원이 싶습니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평소에 그 발언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김웅 의원이. TV도 많이 나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는 빨리 얘기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지금 당사자니까. 얘기는 약간 그 여기저기서 자료를 받아서 당에 전달했다. 최강욱 의원 건은 자기가 고발장 초안을 잡았다. 근데 나머지 건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뭔가 이제 흐릿하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본인이 잘못하면 책임을 또 크게 져야 되니까 얘기를 조금 에둘러지 말하는 원래 그렇게 그런 스타일 아니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직설적 얘기하는 스타일인데요. 네. 화법이 그런 분이 아닌데 네. 일단 좀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용호 의원이 무슨 입장을 정확하게 그렇죠. 또 정대에서 내놓을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경선 룰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지금 사실 그게 지금 오늘 아침부터 핵심적인 이슈였는데 네, 역선택 네. 방지정 두고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선관위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는 건 매우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네. 이 룰에 대해서 각자의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좀 얘기해달라라고 해서 우리 국민 캠프 차원에서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국민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조직적인 역선택에 나서서 여론조사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정권 교체에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있는데 유력한 후보가 아니라 경쟁력이 낮은 후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론에 개입할 수 있는 시도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약간 김재원 그리고 의원 같은. 그래서 김재원 의원이 그래서 대놓고 민주당의 선거인단에 개입하겠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네.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고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아니라고 또 민주당에서 반박하죠. 김재원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명까지 농담인지 나오고 막 아닌지 공방을 하는 농담할 상황입니다. 계제인지도 모르겠고. 자, 그래서 역선택의 우려는 참고로 한마디만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의 당헌에 이 역선택에 대한 방지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담고 있고요. 민주당에도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에 명확하게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자 혹은 다른 당적이 없는 사람들을 한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건 당의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민주주의 과정에 누군가가 이를 회방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을 원천 차단시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는 윤석열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입장 또 사실은 정리해 조금 주셨습니다. 이상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진성당원제를 좀 엄밀하게 채택하고 있는 정의당 같은 경우는 네. 개방형 경선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좀 보수적입니다. 최근에도 내부에서 부결났어요. 개방형 경선을 하자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당원들끼리만 투표하는데 그래서 뭐 역선택 방지 조항 개방형 경선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실은 작은 지역구에서의 당내 경선이나 이런 정도는 조직세가 들어가서 역선택이 일어나가지고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봤고요. 근데 100만 넘어가는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 경선은 130만인가 뭐 경선 인단이 모였잖아요.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사실 역선택이라는 거는 거의 작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당내 경선에서도 당대표 경선이나 아니면 뭐 서울시장 단체장 경선 이 정도는 사실 역선택이나 조직세로 할 수 있는 선거 사이즈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정도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당선될 거예요. 그 역선택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는 원래 처음에 정치 참여를 했을 때는 보수뿐만 아니라 반문, 그러니까 전체 중도층까지 확장되는 후보로서 자신의 가치를 제시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중도층의 소구력이 떨어지고 약간 우경화된 후보로 포지션을 잡다 보니까 역선택 방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뭐 뭔가 이렇게 괜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잠재력이 많이 삭감됐다. 요게 이제 중간 평가 아닌가 싶어요. 포지션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몇 번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고 하니까 그쪽으로 결과가 나온. 이거 제가 보기엔 조금만 그런 바로 느낌이- 잡고 가겠습니다. 외연 확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 네네.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 분들 나는 무조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루어지는 새로운 정부 탄생을 기대한다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온당한 후보를 선택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께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하게 되는 선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건 국민의 상식이고 원칙인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겠다는 건 국민의힘의 당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은 아니지만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지만 이탈해서 이번엔 정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다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아까 저는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네. 모집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역선택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 뜨겁게 맞붙고 있는 상황이라 다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네. 1000명 정도의 숫자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응답해서 받는 숫자의 응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죠. 조직적으로 받아서 여기에 반드시 역선택해야 됐다는 의지를 갖고 쭉 전국적으로 당기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한 우려들은 나타날 여지는 두 가지로 충분합니다. 하나. 네. 1000명 샘플로밖에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보통 그러죠. 통상적인 아니, 통상적인 건 보통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그러진 않아요. 아니에요. 서울시장 경선 때도 마찬가지로 1000명 샘플요? 1000명 샘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이 여론조사 기관을 2개 정도를 놓게 되고 그래서 섞습니다. 평균을 한다. 네네. 그건 너무 그건 규모를 좀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드는데. 1000명이라는 게 1000명이 아니고
1000명이 다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1000명이 받을 그러니까 때까지 응답률이 너무 적으면 적다는 그러니까 거죠. 받을 때까지가 응답률이 대선이면 적어요. 1000명 사이즈로 해서는 안 될 것 적죠. 같은데 그건 맞아. 조금 사이즈가 작은 것 같고 두 번째는 근데 저는 이해가 약간 안 가는 게 네. 예를 들어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처럼 치열하게 붙고 있으면 요거 하나 자꾸 고치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훨씬 압도적으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한테 앞서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좀 여유를 가지시라는 뭔가 말이죠. 주관심을 너무 내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뭐 국민의힘- 오히려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그 역선택 방지가 뭐 가든 안 가든 뭐 크게 뭐 모르겠어요. 잘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데 최재형 후보는 그냥 할 만할 것 같아요. 워낙 안 그대로 보이니까. 가도? 아예 안 보이잖아요. 아예 안 보이거든요. 애국가 유효인 의문의 보이지가 일시적인 않으니까.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뭘 많이 해가지고 빠졌습니다. 막 뭐라도 TV에도 좀 나오고 뭐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는 굳이 같이 할 저는 필요가 왜 있나 그런지 그 잘 얘기가 모르겠어요. 여유가 궁금합니다. 여유 있는 1등의 모습을 보일 수 우리가 있는 이제 두 차례 아니에요? 컷오프가 어차피 진행되잖아요. 1등 할 것 같은데. 두 차례 컷오프가 진행되는 첫 번째는 한 10대 분 정도 되는 후보 중에서 8명을 딱 네. 압축을 시킵니다. 민주당은 보안 관리가 확실하더라고요. 딱 결정 9명에서 6명 컷오프 됐을 때 그 수치를 끝까지 보안해서 공개를 안 해요. 네, 지금도 하지만 모르죠. 그 당일에 여러 버전의 지라시가 돌기 시작하면서 여론조사가 낮았던 것 같은 이낙연 후보가 갑자기 쫙 올라갔네? 네. 라고 여론이 돌고 그 다음 한 2주 동안 이낙연 대세론이 형성되는가가 언론의 거의 모든 뉴스를 도배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좀 보안 관리 잘하면 좋은데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보를 당대표 후보 5명 압축하는 그 결과가 다 소수점 자리까지 까여갖고서는 돌아다녀요. 아. 그 순간 여론조사에서 당원표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압도적이네. 게임 끝.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만약 여론조사를 8명 압축시키는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바라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상식적인 범위와 달리 엉뚱한 수치가 나오게 되면 당이 형해화될 수 있거든요.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애당심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님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럼 사실- 보안을 강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박할 건 없는데 네. 그냥 크게 말해서 지금 말씀대로 보안 잘하세요. 아니 이제 바이크 반박할 건 굳이 말 너무 잘하시니까. 그러면은 그 보안으로 유명한 그 안철수 대표를 빨리 영입하세요. 보안 그러니까. 전문가. 얘기네요. 보안은 최고 아닌가 그런 거. 죄송합니다. 이래저래. 아, 근데 그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뭐가요? 8위는 누가 할까? 요거랑 지금 4위, 5위 싸움이 치열한데 요 4강에 누가 들어갈까? 요게 사실은 지금 재미고. 그런 부분에 있죠. 1호가 될 수는 없어처럼 꼴찌는 될 수 없어라는 부분도 또 8등 되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있죠. 하여튼 보안 문제는 그렇게 외주를 주면 어떨까 싶은 뭐 네, 좋은 합당까지는 좀 조언이십니다. 어려울 네. 수 있지만 안랩에서 우리 보안을 확실하게 담당해주기로 하셨다. 뭐 이런 거. 자, 그다음 두테르테 논란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오늘 윤석열 후보 특집 잠깐만.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어떡하지? 그러면 빨리 광고 듣고 시사특공대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재 이 필리핀 대통령 국가 원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편하게 그러고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두테르테야 하고 이제 홍준표 의원한테 두테르테 식이다. 두테르테 식이다라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거죠. 한 거죠. 우방국이에요. 필리핀 적국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방국이에요, 예. 우방국. 우리 조금 우방국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식, 트럼프 방식 이런 얘기 뭐 그냥 너무 편하게 쓰지 않나요? 또 듣고 나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두테르테식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필리핀에서 정상국가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필리핀에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건 우리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에 선출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형사사법 절차 위에 서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국민의 법감정상 정말 이 사람은 어찌 막 하고 싶은 감정이 들끓어도 이걸 대통령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한마디로 두테르테식이다. 야, 좋아요. 좋은데 트럼프는 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는 이게 두테르테가 들으면 상당히 불쾌할 것 같거든요. 두테르테도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두테르테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내가 좋은 건가 한국 정치에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할 유명한 수는 모양이네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트럼프랑 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그 필리핀 쪽에서 이걸 알게 되면 비판을 상당히 외교적인 문제가 좀 김준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있어 보이거든요. 엄청난 실책인데 이거 왜 받아줘요? 그러니까 사실 격차가 많이 나는 1위 후보가 네. 2위 후보가 뭐 쟁점할 때 무시하는 게 차라리 자기는 자기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죠. 딴 거 이런 거 논평하는 거면 저는 그것도 수렁으로 혼자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정무적이야 보면 네. 김종현 변호사님.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저도 그렇습니다. 멀리서 시사 프로 보고 있으면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거밖에 못하지? 근데 방송 시작하고 나면
배우고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김태현을 보고 박지원을 다음은 보면 왜 저렇게 텐션만 높고 왜 저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듯이 아마 지금쯤 윤석열 후보도 정치라는 게 이래서 좀 어렵고 힘들구나. 실수다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약간은 별로였다. 이걸 깔끔하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면 돼요. 네. 그렇게 막 두테르테식 그 외교를 자극하는. 저는 동성애 문제도 사실 항상 그런 얘기 하는데 유럽에 성소수자율 커밍아웃 수상들이 총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아무렇게나 막 얘기해요. 대체 그 국격을 생각하고 이제 그런 비난들을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좀 당장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총수가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애플 CEO가 그렇죠.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 좀 국격을 생각하고 외교 설린 관계도 생각하는 언어의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그건 딜레마 같아요. 좀 쉽게 알 수 있는 좀 친근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큰 실수로 돌아올 수 있고 이번에도 결국은 또 처음으로 말 꺼낸 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말을 많이 하셨는 것 같긴 한데 또 처음으로 언론에 주목한 발언 중에 또 두테르테가 돼버리니까. 우리 김영주 대원은 참 우리 방송 청취자분들 우리 특공대원들의 수준이 김영주 대원이에요. 두테르테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당신은 지옥에 갈 거라는 소리도 했습니다. 푸틴 보고 독재자라는 이야기도 또 두테르테 본인은 잘만 하는데 과격한 형 집행의 대명사로 두테르테를 언급한 정도의 발언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훌륭한 대원이십니다. 이게 너무 조리가 있어서 이 말이 맞고 안 맞고 또 형평성의 문제에서 우리가 일본의 과거 아베 총리에 대해서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들을 얘기하면 이런 똑같은 논조로 대응하면 이 외교의 심각한 결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베 나베 뭐 이런 표현들이 또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김영지 대원이 생산적이지 않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냥 저희도 별말 안 하잖아요. 이야기합시다. 그럼 생산적으로다가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오늘 김태현 변호사 이래서 아는 거죠. 아니라 안 나온 거라니까요. 주제 보고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좀 줌으로 잡아주면 안 돼요. 원고점 이건 오늘 마치 힘드네요. 내가 또 극성 또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김태현 변호사 하나 안 오해가 될것 나온다니까 같은데. 제작진에서 드디어 쓰고 싶었던 얘기를 썼다던가. 아니 나는 또 맨날 그 극성 문재인 지지자로라고 또 저 또 뭐라고 막 제가 너무 오기 전에 편파적이라고 하는 로비에서 김태현 변호사를 만났는데 씩 웃으면서 등을 두들기면서 잘해라고 가더라고요. 자, 김준일 변호사님, 요거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시티 사건 때문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어떤 네. 사건입니까? 이제 파이시티 사건은 10년도 넘은 사건인데요. 이제 구속된 건 2012년이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양재동에 물류센터랑 이제 오피스텔이랑 백화점이랑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아주 큰 그걸 네, 개발하겠다는 이제 사업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당시에 업무 용도에서 이게 무슨 용도 지구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약간 특혜 논란이 나면서 인허가가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업자분이 이제 뇌물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녔고 그래서 그 유명한 방통대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도 그 당시 구속이 됐습니다. 물론 이분은 2년 6개월 징역 받고 9개월 만에 MB에게 사면을 받는 네. 특급 사면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지식경제부 차관했던 그 박영준 차관. 씨. 이 박영준 차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MB 서울시장 때부터 서울시 정무국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때 또 관여가 있었던 겁니다. 역시 뇌물을 받은 혐의였고요. 그다음에 강철원 지금 현재 서울시 미래전략특별보좌관으로 있고 오세훈 의원의 최측근. 이 당시에 그 10년 전 당시에도 서울시의 정무조정실장인가 뭐 하여튼 그 고위급 공무원에 있었는데 이분이 또 이 인허가와 관련해서 다른 실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제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역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고 그 이 대표부는 그때 횡령 배임까지 엮여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올 초에 사망하셨어요. 복역 중에. 예,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뭐 시작은 MB 서울시장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있었던 건데 그게 그 후에 이제 적발이 된 거죠. 말하자면 2012년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파이시티 사건이고 이번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본선 경선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네. 제가 있을 때 떠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발이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런 파이시티와 관련돼서 서울시가 뭘 관여했는지
알기 위해서 경찰에서 서울시청에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기가 일단은 문제가 됐는데 사실 이 정도 지금 보면 2조 4천억 이제 정도 규모 사업이라는데 이 정도 사업이면 굉장히 기간이 보면 깁니다. 그렇죠. 한 엄청나죠. 10년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진짜로. 20년까지 그냥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뭐 시장, 지자체장 그리고 심지어 대선도 여러 번 치르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쭉 걸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이 시기는 인허가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언제냐는 사실 중요한 건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일단은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압수수색 이제 갔기 때문에 네. 영장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일단 답변을 제가 전화해 보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 토론회 과정에서. 네, 당시 서울시장 그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상 그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압수수색 들어간 겁니다. 네. 그 사건 파이시 자기 몰랐다 기억 못한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사건이 그것도 대법원 떠올라요, 판결이 바로. 났기 때문에 그렇죠. 토론회 과정에서 답할 때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지금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무죄입니다. 이미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고 저보다 그렇죠. 생방송 중에 네, 갑작스러운 거의- 질문에 대해서 거의 유사해요 이 사건 네. 자체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당시 후보 하면서 적극적으로 파이시티 절대 모르고요 뭐 이게 아니에요. 제 기억상으로는 없다 이런 식으로 딱 애매하게 답변하거든요. 범죄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법적으로는 근데 이게 압수수색은 또 왜 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그 명언에 남기지 않았습니까? 지난 토론 때 기억 앞에 항상 겸손해야 기억. 합니다. 얘기할 때마다 그 기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네. 혹시나 지난번 이재명 후보의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특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에 쓰게 되는 공식적 비용이 한 1억 5천 정도가 되기 네. 때문에 네. 나중에 사법적으로 유죄 선고가 나서 다 토해내야 내 돼요. 돈을 토해내는 것과는 그 정도 금액인데 어떻게든 파산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광역단체장 선거는 파산이거든요. 수십억 됩니다. 30억이 넘어가니까. 수십억 됩니다. 와우. 그래서 여기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될까를 굉장히 고민해서 얘기했을 건데 이걸 가지고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나니까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태양광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전임 시장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문제성 있는 언급들과 강경한 조치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 맞는 거야라는 오해를 굳이 경찰이 쌓게 만들 일이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정일 이제 변호사님? 조금 애매한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은 6개월 이내에 기소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4.7 제보니까 10월 다 7일이니까 됐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료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이걸 더 뒤로 미룰 수도 없는 거예요. 당선되자마자 해도 웃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근데 거짓말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일단 자료나 보자. 기소 여부 자체에 대해서 판단 어쨌든 간에 경찰 입장에서는 뭘 아무것도 안 했냐라고 너 봐주기 하냐라고 오히려 역을 보니까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박진 변호사님처럼 이거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좀 저는 기억날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네, 기억날 것 오케이. 같은데 그 잘 대답을 한 거죠 정무적으로. 네, 이제 그리고 다 그렇게 대답하면 이제 이재명 대법원 판결 있기 때문에 무죄 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 이 강철원이란 분이 자기 최측근이고 국회의원 있을 때도 보좌진이었고 이때도 서울시에 데리고 갔고 이번 캠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또 미래전략특보 누가 봐도 했는데 최측근이에요. 그리고 뇌물로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을 또 쓰고 근데 이걸 모른다? 자기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늘 다시 나온 거는 그때 결과적으로 파이시티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인허가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소 궁색한 관여한 적이 없다.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근데 어쨌든 사법적으로는 뭐 무죄 날 가능성이 높고 윤리적으로는 비난 가능성 있는 얘기를 잘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다가 그렇죠. 약간 문제가 다시 생겼다. 그래요. 압수수색 간 거는 그걸 가지러 간 걸 겁니다. 뭐 보고 문건 같은 거 찾으러 간 걸 겁니다. 한번 들어가는 거 봐라. 직원들이 뭐 시장한테 당시에 보고했던 그런 문건들이 사실 있다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답을 잘한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선거 나가신 분들 이 기억자를 많이 쓰면 좋습니다. 답하기 싫으면 나쁜 거 알려주지 마세요. 유리한 건 저의 기억나고. 기억은 저의 기억은 유감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기도 해요. 근데 뭐 CT 들어가면 하여튼 의심해봐야 돼. 옛날에 굿모닝 CT, LCT, 파이 CT 뭐 있잖아요. 파이 CT, LCT, 굿모닝 CT도 있었고 다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산적인 논의를 하려고 모였는데 두테리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파이 CT까지 그다지 생산적이진 않은 느낌이 들지만
이번에 이야기할 이 이슈는 정말 생산적입니다. 네. 자, 언론중재법이 지금 제일 뜨겁긴 했지만 요거는 좀 미뤄졌지만 이번에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중에는 민생 법안들도 보이고 아주 우리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법안들도 네. 보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좀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박지원 변호사. 중요한 법안들 몇 가지가 통과됐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노는구나 국회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그것들로 언론중재법이 이제 9월 7일로 미루어졌죠. 네. 그게 보도가 돼서 그렇지 그 뒤에는 많은 법안들이 통과된대요. 주요 법안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여야 계속 얘기가 되던 법사의 권한 축소하고자 하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가 지금 됐고요. 네. 좀 눈에 띄는 거는 CCTV 설치 부분입니다. 네. 이거 정말 어려웠었는데 야당에서 좀 많이 반대를 했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 의료법 개정안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통과가 됐고요. 유예 기간은 조금 있어요. 그렇죠? 네, 유예기간 2년. 있습니다. 네, 1년 2년. 두고 했는데 또 기후 위기 관련돼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도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우리나라 전 세계 첫 법안인데요. 구글 갑질 방지법입니다. 이 포털에서 갑질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지금 통과가 됐고 또 사립학교법도 이 사립학 교사 뽑을 때 필기시험 스치게 하는 거 요것도 개정안이 통과됐고요. 군성범죄 같은 경우는 민간 수사법원 수사기관 또 민간 법원에서 하는 군사법부 개정안도 등등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많은 법안들이 이건 대부분 민생 법안에 가까운 법안들입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는 크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꽤 있습니다. 자, 이 법률가로서 지금 쭉 아주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잘해 주셨는데 제일 좀 정상근 기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제일 눈여겨볼 만한 그런 정상 법안. 출근 정상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눈여겨볼 만한 그런 법안은 뭐가 저는 있을까요? 뭐 한두 개 꼽아보시면. 얘기하겠죠. 그 군사보건법 예전에 제가 법무관 할 때 네.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절 때요. 이런 안들을 계속 넣었었는데 참 이제 한참 오랫동안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그때는 뭐 군성범죄만 한 건 아니지만 그건 눈에 띄는 부분이고 제가 말했다시피 구글 갑질 방지법 이것도 좀 의미 있는 법안이 아닌가.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 CCTV 설치도 다 안 될 듯 안 될 듯 했는데 또 어쨌든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거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그 저희 시사특공대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네. 이른바 구글 갑질 저는 이 말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말은 좀 틀린 말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불리고 있는 이 통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큰 게임 회사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개발한 에픽게임즈의 그 대표입니다. 팀 스위니 CEO죠. 창업자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전 세계의 게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인이다. 또 국뽕 콘텐츠로 지금 승부합니까? 베를린님이나 했나요? 케네디 대통령이 베를린. 그때 이제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시민이다. 이렇게 케네디 그렇죠. 대통령이 그거랑 자랑스럽게 같이 얘기할 수 이제. 있다 그랬는데 Korea, we are Koreans.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잘못했- 했겠죠 이 사람이. 아니, 뭐 한글로 하지 박지원 변호사에 무슨 잘못이 있어요? 사투리 쓰는 게 제 예. 잘못이지. 예. 이런 저 영어로 게스트를 했겠죠. 하여튼 진짜 그런 잘못이지. 뭐 제가 뭐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좀 전 세계적으로는 처음 있고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질문도 마침 또 우리 김준일 변호사님도 계시고 하나 네. 질문들도 있는데 이선희 그 대원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관련법 골자는 뭔가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법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이 법이 없으면 다른 나라랑 우리가 발을 맞춰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해집니다. 모든 이 상황이. 그래서 여러 반드시 가지 필요한 그 법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저도 잘 모릅니다. 다 뭐 음. 법안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후 협약들이 돼 있어요. 네, 그거에 맞춰서 국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뭐 탄소를 배출할 때 어떤 규제를 하고 중립하기 위해서 뭘 노력하느냐 이런 것들을 규제한 이것도 뭐 최초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각각의 이제 기업들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법안이. 근데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도 있는데 나쁜 법 나쁜 좀 법도 해볼까요? 있어요? 나쁜 법은 이제 종부세법 개정안. 제가 그래서 일부 뺐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걸 뺐어요. 그래서 1주택자 9억 기준에서 11억 기준으로 상향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빼버렸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찬성하지만 저는 이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요. 김병민 대변인이 보기에는 어떤 법들이 눈에 띕니까? 저는 좋은 쪽이 국회법 나쁜 개정안이 눈에 확 띄는데요. 국회법 개정안. 법사위가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회 내의 상원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 법사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틀어막고 있었잖아요. 이 법사위의 권한을 체계작구 심사로 딱 한정하게 되는 그동안 이제 국회 개혁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시점이 참 공교롭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주기로 양보하고 나서 권한을 확 확산시켰으니까 민주당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건 우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시점과 타이밍, 아니 내용은 좋은데 네. 왜 그동안 민주당이 법사위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휘둘러 놓고 야당한테 법사위원장 양보하고 난 다음 법안 통과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고요. 박지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우연이겠죠?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 답할 수도 없고. 근데 참 억울하겠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기후위기 대응법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이제 그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거의 좋은 수사학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 쓰는데 특별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뭐 좀 네, 그래서 특히 계속 이제 이 정부 그렇죠. 일단 넘기고 다음 정부한테 폭탄을 돌리는 것 같아요. 우린 기본법까지 만들고 갑자기 태세전환 하기 있기 없기. 아니 진짜로 아니 이거 뭘 하는지 잘 다 모르겠어서 계획이 있다니까요. 네, 아. 그래서 집권당이. 뭐 저는 이거는 뭐 석탄 발전소 문제나 뭐 국민의힘 태양광 불편하게 보는 것 같은데 여하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화끈하게 뭐 투자를 했다거나 이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전기차 문제도 그렇고 아니 저는 하다못해 그냥 세상에 그 모든 버스라도 시내 버스라도 다 전기차로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문제일까요? 뭐 예산이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상한 SOC 예산 쓰는 거니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뭐 환경에 관련해서도 좋은 법안이고 또 중요한 법안이긴 하지만 이를테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많이 수출한 나라에서 이를테면 뭐 전기차의 비율을 확 늘리겠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맞춰서 법령을 개정해 놓지 않으면은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 생기죠. 이거는 네.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 산업과 관련된 문제 이 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술실 CCTV 관련해 가지고는 예전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거 네. 의료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뭐 헌법소원 얘기도 하고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목소리 같은 거는 녹음이 안 됩니다. 영상 녹음이 영상만. 되는 게 기본으로 돼 있고요. 또 유예 기간을 지금 2년을 뒀어요.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헌법소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법률 헌법소원은 거의 안 됩니다. 지난번에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했다가 뭐 크게 기각이나 각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 헌법소원을 내거나 또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조금 낮다. 또 많은 국민들이 제가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닌데 80% 이상이더라고요. 80, 90%. 왜냐하면 의사 가족 빼고는 다 찬성이에요. 의사 가족들도 지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의사도 아프면 가야 되잖아. 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률은 교통사고 똑같아 그 저기 예컨대 운행자 폭행했을 때 처벌하는 법률. 예. 나도 운전자 될 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잠재적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피해자 될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 단체가 이건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일 것 같아요. 현실과 이상 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CCTV가 엄청 깔려 있으니까 네. 뭐 범죄 적발이라는 게 굉장히 용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잘 잡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걸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아마 그래서 못 하고 있는 전 거예요. 국민을 잠재적 우리 주민등록증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전자화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거 다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다라고 사실 할 텐데 예전에 그래서 CCTV 확대될 때 인권단체에서 막 반대하는 쪽의 경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하니까 효과적이니까 결국은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막 내키진 않아요. 뭐 제가 뭐 주변에 무슨 외과 의사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더라. 약간 의료계의 자업자득이랄까? 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도 그런 거예요. 자정적으로 언론이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나왔을 텐데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이 막 결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권대희 씨 사건인가요? 그 유령식 공장식 그 수술에서 결국은 사망하게 됐다. 네. 새 수술실을 열어놓고 의사가 돌아가면서 무슨 기계처럼 사람 몸을 그렇죠. 아주 그냥 뭐 아유 참. 그게 실력이 암만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공개가 되고 그걸 CCTV를 통해서 그 유족 어머니가 500번인가 봤다 그러 400번인가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실이나 입증을 한 거고 그거라도 있어서 가능했는 거지. 그것들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나마 통과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군사법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가 엄청나게 저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부 안도요. 2심부터 전부 민간으로 가는 거고 1심은 그대로 두는 거였는데 최근에
성범죄 피해자가 군대 내부에서 자진하는 일들이 몇 번 있고 나니까 지금 성범죄랑 민간에서 있던 일이랑 사망사고 3건은 1심에서부터 민간법정으로 간다고 정리가 된 건데 정부랑 국방부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가 결국 피해자의 희생에 터잡아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진전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뭐 의미 있는 변화라고 요런 생각합니다. 안이 2005년도에 제가 군법무관 할 때 사개초 안에 냈던 15년도 안인데요. 넘었네요. 그때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김준엽의 설명처럼 그래도 이렇게 입법으로 좀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수술실 CCTV 관련해 가지고 또 그 외에 그 법안 관련해 가지고 우리 또 특공대원들 정말 대단합니다. 해피한 행복하신 한신가 봐요. 의료 이 수술실 CCTV 한편으로는 긴급 상황에서 의사들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수술은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예외 조항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고위험 수술의 부분이나 뭐 인턴 레지던트 관련 부분이나 뭐 몇 가지 예외 조항이 빼도록 이제 있습니다. 안 해도 네. 되는 걸로 저희가 돼 있죠. 지금 찾아보긴 아니, 맞습니다. 예, 뭐예요? 해피한님 말씀도 맞는데요. 또 그거 막기 위해서 예외를 또 둬놨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년 하면서도 좀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시행령이나 밑에 하위 법령을 통해서라도 정비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SJ 조님은 이분도 보통 공력이 아니네요. 그 탄소 줄이는 거 좋죠. 하지만 그 탄소를 줄이는 기술 자체를 선진국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아쉽습니다. 똑똑하시네요. 과거 이명박 탄소를- 정부 시절에 네. 얘기했던 녹색 성장 기조를 잘 이끌어와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기조를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대변인이 아니랄까봐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또 여기다 꽂아넣습니다. 그거는 뭐 탄소를 나쁘진 줄이는 않았다. 대한민국의 핵심 원천 기술이 있는데 뭔가요? 저출생이라고. 하하, 오늘 그 위험한 발언 자꾸 이어갔는데 김 변호사님 안 되겠습니다. 이런 발언 나올 때마다 우리가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는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진짜 아까 그 SJ 조님, 조선정님이 아닌가 싶은데 왠지 그 이 선진국과 후진국 조수진 여자분으로 봅니다 저는. 네네네. 네, 그 조수진. 이 탄소 중립 정책 관련해서 유리하고 불리한 분이 분명히 있다. 일종의 국회의원- 사다리거든 자기들. 예를 들면 그렇죠. 막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자기들이 시급 환경오염 다 시켜놓고 그렇죠. 이제 와가지고는 결국은 우리는 다 해먹었는데 이제부터는 안 돼. 너희들 안 돼. 이런 지적도 분명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주 대원 이번 광주 분은 아니신 것 같죠? 죄송합니다. 이광주 대원이 감이 많이 끊을 떨어지셨네. 뻔했습니다. 예. 개판돼요. 생방송 전에 녹음하면 안 돼. 녹음하느라고 진짜 이광주라니요. 알겠어요. 박지훈 변호사님 이번에 광고 하나 들어간 것 같은데 맞나요? 아, 그래 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지난주에 녹음을 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습니다. 뭐 어떻게 뭐 1년에 한 10억쯤 됩니까? 아니요 지금 진짜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슬쩍 떠봤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 김병민 대변인 네. 자주자주 또 얼굴 비춰주시죠. 용병으로 너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편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편해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